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허혜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앞으로 90분 정도 사회과학 연구 데이터 찾아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 또 실습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특강을 할 때 자주 소개해드리는 문구인데요. The data you have is not the data you want. The data you want is not the data you need. The data you need is not available. 이렇게 하면 미소를 몇몇 분께서 짓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오늘은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대부분 석박사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이 많으셨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나한테 맞는 연구 데이터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학위 논문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 5년마다 시행되는 생활시간 조사를 구매를 해서 야심차게 분석을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그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하시는 분도 많이 없으셨고 그래서 스터디를 꾸려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분석 방법론 강의가 열리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그때 제가 조교로 참여하고 있던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마무리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연구팀에 속해 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접근하는데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단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이라면 같이 갖는 고민이고 또 과거에서도 있었던 그런 고민입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데이터 아카이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데이터 아카이브 이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국제비교 연구를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국제비교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조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북미, 유럽, 아시아라면 동아시아 몇 개국. 물론 이제 연구 주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뭐 동남아시아라던가 남미라던가 뭐 이런 아프리카라던가 이런 나라들을 왜 포함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결과를 발표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연구는 사실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게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이제 공유가 되고 그걸 누군가 또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그 데이터를 처음에 연구를 실행하는 단계부터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그럴 의사가 있다면 사실은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데이터 이용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 같은 기관 아니면 미래 연구자가 되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서 개인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같은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데이터 아카이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국내외에 있는 그 유명한 아카이브 몇 곳을 직접 방문을 해서 이용 방법을 실습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 제가 속해 있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코스다에 대해서 소개하고 DB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데이터 아카이브 기관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이용을 하실 때 꼭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거와 데이터 인용에 관련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데이터 아카이브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아니면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시거나 경험해 보신 분 계실까요? 네, 계시고 혹시 통계 분석 방법이라든가 조사 방법 수업 들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고려를 해서 내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아카이브는 사실 데이터 큐레이션 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데이터 큐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활동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연구 데이터가 이렇게 생애 주기를 갖는다고 봤을 때 그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보존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일련의 활동을 하는 것을 데이터 큐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요 그림이, 죄송해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지금 유명한 도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경험 연구, 데이터를 산출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연구팀이 있다고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연구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서베이를 실시를 하고 데이터를 모은 데이터를 클리닝해서 분석을 해서 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그 과정까지 너무 익숙하고 우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요 지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연구팀에서 논문이 나오거나 보고서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이제 서베이를 실시할 때 데이터 관리를 어떤 분들이 하시냐면 공동연구자 한 분이 하시거나 조교분이 담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마지막 분석하기 전까지 이제 클리닝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버전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다 보면 데이터에 대한 그 소개문 같은 거를, 소개 글 같은 거를 잘 정리해 놔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퍼블리시 될 때까지는 잘 유지가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그 데이터를 다시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조교분이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 그 조교분이 졸업을 했거나 유학을 떠나셨거나 아니면 연구소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짐이 한번 확 뒤집혔다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에러가 있어서 얘를 포맷을 하거나 백업을 했다거나 그 백업 USB 어디로 갔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개인 연구팀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기관에서도 같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그렇게 소실되지 않고 그게 기타가 의사가 있으셔서 어딘가에 보존을 하게 되고 공유를 하게 되고 그게 누군가에게 그 데이터를 접근할 기회를 줘서 그게 재사용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 데이터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아카이브는 다른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데이터 아카이브에는 개인 연구자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민간연구소,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산출된 그런 연구 데이터들이 보존되고 공유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카이브는 플랫폼을 만들고 웹을 통해서 항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채널을 제공하고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2차 분석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퍼블리시 될 때까지는 잘 유지가 되다가 이게 확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더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는 역할을 데이터 아카이브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아카이브 기관들은 페어 원칙에 의해서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찾을 수 있고 검색 가능하고 또 접근 가능하고 또 상호 호환돼서 운영될 수 있고 또 재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 데이터 관리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데이터 아카이브 기관만 준용하는 그런 원칙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예 처음에 과제를 실행하는 그 계획 단계에서도 이런 페어 원칙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노력과 어떤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지원받는 그 프로포절 안에 녹이는 거죠. 비용을 산정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의 NSF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과제에 필수 요소로 이런 것들을 넣게끔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 자료원의 구혜란 원장님께서 만드신 표인데 사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아카이브 기관들, 회색으로 되어 있는 기관들,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아카이브에 필요한 기술적인 것들 아니면 인력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을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국제기구, 조직, 연합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아카이브가 1946년에 로퍼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70년대에 보면 이러한 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보통 연례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기관 이름을 쳐보셔도 될 텐데 이거를 통해서 필요한 그런 정보라던가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미라던가 유럽 이렇게 시작이 됐고 동아시아는 이제 90년대부터 데이터 아카이브 기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은 이제 자료원이란 이름으로는 2006년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롭지 않다. 나한테 연구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게 이런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기관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국제 어떤 조직이라던가 기구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왜냐하면 이런 정보가 잘 모르시거든요. 정보에 접근하실 기회가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듣고 연대표를 보시면 이제 익숙한 이름들이 이렇게 보이시면서 조금 더 친숙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아카이브 기관이 하는 업무 흐름도예요. 보시면 Identifying Datasets라고 처음에 돼 있거든요. 연구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누가 갖다 주면 좋지만 지금은 좀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저희가 이제 아카이빙 사업을 시작한 지 저희 자료원은 한 1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데이터를 모으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공유받기가. 내가 왜 힘들여서 내가 돈을 써서 여러 사람이 만든 이 데이터를 내가 왜 당신네 기관에 공유를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내가 얻는 베네핏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대의를 위해서라던가 여러 가지 많은 설득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에는 이제 모 기관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쪽에 기탁을 하면 어떤 점이 좋느냐? 이런 것들을 문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데이터는 여러 곳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모두 아카이빙 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되죠. 대부분은 되는데, 이게 학문 연구에 사용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베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수가 너무 적거나 아니면 변수가 좀 일부가 빠져 있거나 아니면 변수수가 너무 적거나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걸 충족하는 자료들을 이제 해서 이제 아카이브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아카이브 기관에서는 이제 웹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렇단 얘기는 모든 파일이 디지털화돼서 제공된다는 뜻이거든요. 저희 자료원은 이제 그 서베이 자료,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질적 자료도 같이 수집을 하고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질적 자료는 그러니까 인터뷰 자료, 기록 문서, 현장 기록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그 질적 자료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봤더니 그 전북 지역 노동운동사 자료가 있어요. 기록 문서 자료도 있고 인터뷰 자료도 있는데 기록 문서가 이런 폴더가 들어가는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이게 100개 넘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아 아니면 어떤 이렇게 집단, 노동자의 집 이런 식의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만 묶어져 있고 리스트가 없으니까 이 담당하시는 분이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스캔을 뜨고 스캔 뜬 게 잘 되는지 확인하면서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서 리스트를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런 그 작업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지금 들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사 자료인 경우에는 최근에는 거의 다 이제 디지털 파일이 들어오니까요. 엑셀 파일로만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문지나 코딩 가이드를 가지고 데이터의 라벨링 작업을 해주는 거죠. 클리닝 작업도 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작업이 다큐멘팅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는 사실 이용자가 직접 만든 데이터가 거의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만큼 중요한 게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예요. 그래서 그 체계적인 정보를 기술하는 게 이제 DDI에 준해서 이제 작성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자료에 대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 자료라던가 아니 그 연구에 대한 정보만 기술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 자체에 대한 정보도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파일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그 조사 자료라면 변수 수준에서의 정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녹아서 지금 그 자료에 대한 정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DDI인데요. DDI는 그 데이터 아카이브 기관들이 사회조사를 비롯한 좀 양적 자료에 특화되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잘 소개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표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록
연구 대상, 그러니까 조사 시기, 샘플링 방법, 그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 뭐 이런 것들의 요소들이 이렇게 표준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아카이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아마 하시면서 꽤 괜찮은 역할을 하고 있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는 이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지금 연구, 교육, 그 다음에 정책 수립하는 데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데이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횡단 연구나 시계열 연구, 국제 비교 연구 하는데 이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유수의 논문들을 보면은 이제 만약에 경험 연구를 했을 때 데이터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현 가능한지 검증 가능한지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 데서도 이용될 수 있고 또 교육 입장에서는 조사 방법론이나 통계 분석 과목에서 실습 자료로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연구 문제를 구성하는데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봄쯤이었나요? 그러니까 인권 관련된 서베이를 실시하려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인권 관련돼서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문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영국에 있는 UKDS에서 이 아카이브가 지난 30년 동안 창출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해봤더니 약 230만 파운드? 한 3천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다. 그 요지는 만약에 투자금이 1이라고 하면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10배에 이른다는 거였거든요. 그 전제 조건은 아마 이렇게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되고 됐을 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 자료원도 이제 올해 그 기획 연구 과제를 받아서 저희 자료원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터 아카이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국내외에 있는 몇몇 아카이브 기관들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이제 PC가 있으시니까 같이 한번 검색해 보시고 주소가 잘 안 보이시면 구글에 큰 기관명만 이렇게 치셔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기관은 미국 미시건 대학교 안에 있는 ICPSR입니다. ICPSR은 이제 경험 연구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료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미국에 있는 자료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쪽 기탁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좀 크고 유명한 자료들, 괜찮은 자료들이 이쪽에 모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에 지금 같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를 보시면 사실은 이제 첫 화면에 미시건 대학교 전경이 쫙 펼쳐져 있었는데 최근에 상을 받으셔서 그거에 대한 이미지로 좀 바꿔놓으셨네요. 제가 큰 메뉴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파인데이터에서는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에서는 예를 들면 데이터를 공유하려고 하는 분이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메타데이터라는 게 필요하다던데 걔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오픈 ICPSR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다시 열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데이터가 기탁이 되면 이제 기탁 받은 이런 ICPSR이나 저희 코스다 같은 기관들이 그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하는 시스템인데 오픈 시스템인 거죠. 원하는 분이 여기에다 데이터를 퍼블리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멤버십 메뉴에서는 ICPSR은 기관 회원제로 운영이 돼요. 서울대학교도 ICPSR의 기관 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무료로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 멤버십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ICPSR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뭐 팜플렛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 자료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썸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ICPSR 프로그램입니다. 여름에 이렇게 통계 분석 일종의 워크숍 같은 게 열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 나라에 있는 연구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또 학점 이수가 되는 과정들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티칭 앤 러닝에서는 교육에 이용될 수 있는 실습 자료나 아니면 그런 머티리얼들이 여기에서 이용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보는 메뉴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앤 큐레이션입니다. 뭐 저 같은 아카이비스트나 아니면 기관들에서 참조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다운로드 받으려는 게 주 목적이니까 파인 데이터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파인 데이터 들어가 보니까 상단에 메뉴가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변수를 찾고 검색하는 그런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메뉴는 뭐냐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들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찾는 거는 사실은 저희는 많이 해봤죠. 포털을 통해서 많이 익숙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키워드를 넣으셔도 되고 네.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브라우즈 기능들은 주제별로 찾아보실 수도 있고 시리즈 자료가 있다면 시리즈 자료 모아서도 보실 수 있고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제 전문 하위 아카이브들이에요. 빈곤에 관한 것, 시민권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의 그 전문 하위 아카이브들이 전문 컬렉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색하고 자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네, 많이 지금 검색된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정확한 자료명을 하나 넣어볼까 하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제너럴 소셜 서베이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제너럴 소셜 서베이는 GSS라고 많이 애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NORC에서 1972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자료이고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 뭐 경제, 정치, 뭐 가족에 관한 것들, 사회 문제에 관한 것들을 이제 핵심 문항으로 설정하고 반복해서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계열 연구에 많이 이용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밑에 내려보시면 JGSS, KGSS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GSS 모델을 차용을 하고 문항을 또 차용을 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 제너럴 소셜 서베이 형태의 서베이를 반복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국제비교 연구도 가능하고 또 시계 연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네, 72년부터 2012년까지의 누적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을 클릭을 하시면 뭐가 뜰까요? 다 뜨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에 대한 소개가 뜹니다. 메타데이터를 제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저만 느린 거죠. 드디어 떴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데이터는 어떠한 데이터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러한 주제의 텀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실행된 조사이고 이런 정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조금 그룹핑을 지어놨네요. 언제 수집이 됐고 네, 어떤 샘플링 방법,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정보들을 지금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앤 다큐멘테이션에 가시면 이거에 대한 뭐 코드북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근데 데이터 파일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R도 있고 스테이터도 있고 SPSS, SAS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형태대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변수들 이렇게 탭이 있어요.
이거는 요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데이터, 누적 데이터는 5,548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와, 이게 반복되는 것들은 분명히 한 변수로 묶였을 텐데 5,500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변수명이 있고 어떻게 물어봤는지를 있는데, 예를 들면 페인을 보면 변수명을 클릭을 하시면 그 변수별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물어봤고, 어떤 응답 범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응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수별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소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 이 누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온 연구 논문, 보고서, 단행본, 프로시딩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모아놓고 있어요. 지금 최신 순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있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연구가 가능하구나 하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고, 또 벌써 이 연구가 나왔네? 이런 뭐 중복을 피하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원문을 제공하지는 않고 원문을 제공받을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지금 링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대부분의 DVD를 구독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가면 대부분 이렇게 그 풀 텍스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또 반출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온라인 통계 분석인데요.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 내가 그냥 여기서 좀 탐색을 해보고 싶다 이러실 때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모든 데이터에 다 이런 온라인 통계 분석 도구를 달아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뭐 빈도도 확인하고 간단한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서 좀 학위 논문이나 연구 논문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일단 ICPSR을 한번 먼저 가보시라.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그렇게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가봤으면 하는 곳은 로퍼센터는 이제 뭐 여론조사나 선거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에 있는 그런 선거 관련된 자료들도 이쪽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시스를 지금 같이 한번 또 가보려고 하거든요. 게시스는 독일에 있는 가장 오래된 사회과학 아카이브예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여기의 특징은 국제비교 연구가 가능한 자료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무료로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기관제가 아니라 개인 회원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메일 등록만 하시면 바로 등록이 가능하고 데이터도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사이트는 게시스.org인데요. 이 자켓이라고 하는 건 온라인으로 몇몇 주요 자료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쪽이고, 또 전체 자료를 검색하는 건 dbk.gesis.org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일단 들어가시면 또 옆에 링크에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일단 자켓.gesis.or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걸릴까봐 해놨는데요. 게시스 이렇게 자켓 이렇게 구글에 검색하셔도 지금 같이 아마 여기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보면 게시스 온라인 스터디 카탈로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요 자료들만 일단 여기에다가 네스타라고 하는 시스템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 네스타라는 시스템에서는 자료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변수 수준에서의 정보와 간단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이쪽은 다 국제 비교 자료들이고요. 이쪽에선 독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같이 해놨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ISSP를 오늘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ISSP는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40여 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고 한국도 가입되어 있어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리서치 센터가 가입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 나라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의 설문을 만들어요. 공동으로 각 나라에서 물론 실시하는 거지만 실시를 해서 그 데이터를 다 모아요. 그래서 게시스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주제가 한 10개 조금 넘는 것 같거든요. 이 주제들을 같이 개발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 시민권을 보면 2004년에 한번 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2014년에 또 조사가 됐어요. 이 얘기는 국제비교 연구도 가능하고 시계열 연구도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될 때는 3분의 2는 그대로 가고 3분의 1의 문항은 교체하거나 수정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ISSP 모듈이고요. 제일 2014년 요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왼쪽에서 메뉴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그 관련된 정보가 나오는 그런 지금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 메타데이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우리가 아까 ICPSR에서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보셨죠? 네, 그거랑 거의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초록도 보시고 어느 나라가 참여했는지 연구 책임자가 누군지 각 나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국제비교 자료니까 굉장히 메타데이터가 기네요. 설문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하위 메뉴는 메타데이터가 워낙 기니까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전체 메타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수 정보를 한번 봐볼까? 이렇게 하시면 자, 첫 번째 변수를 한번 보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뭐 선거 때 투표를 잘한다부터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 변수의 뭐 빈도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차표도 만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관 분석하고 회귀 분석도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에 관련해서는 저희 자료원도 네스타 시스템을 달아놨으니까요. 그쪽에서 간단하게 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러한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메타데이터를 확인을 했더니 나 이 데이터를 한번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시스에서 이제 자료 검색을 하는 메인 사이트 dbk.ges.org로 연결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자료를 따라왔으니까 바로 왔는데 보시면 이 데이터를 만약에 이용을 하고 나중에 연구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이런 사이테이션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처음 오니까 이렇게 돼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용도 확인하고 방법론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스테이터와 SPSS 형태 중에서 골라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자켓에서도 보실 수 있다 되어 있고 뭐 설문지라던가 코드북들도 다운로드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데이터셋만 아니면 퀘스천이랑 코드북 같은 다큐멘트들은 그냥 바로 지금 회원가입 안 하셨어도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데이터셋을 이제 하려면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회원가입은 이제 이메일 등록하시고 관심 분야 정도 등록하시면 되는 간단한 절차이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이쪽에서 이용을 해봐야 되겠다 하실 때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들은 이런 아카이브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대부분 완전 공개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일부 제한 공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약 그 복용에 관한 게 있다, 아니면 성적 취향에 들어간 게 있다, 아니면 범죄 피해 사실이라던가 아니면 그거를 저지르던 그런 것들을 묻는 것들은 좀 민감하게 취급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한 공개 자료로 분류를 보통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용이 아예 불가하다는 건 아니고 연구 계획서라던가 이용 계획, 이용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카이브 기관들에서는 그런 자료 관리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게시스를 이제 추천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 다음 UK 데이터 서비스는 아까 저희 이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하면서 보셨을 텐데 그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이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저는 UK DS 모델을 좀 도식을 좀 갖고 왔던 거고요.
UK 데이터 서비스는 영국에 있는 국립통합자료센터인데 여기의 특징은 기존에 지금 2개 소개시켜드린 기관에서는 양적 자료를 대부분 아카이브를 하고 제공을 하는데 여기는 질적 자료가 있어요. 질적 자료를 설명하는 그 메타데이터는 양적 자료와 좀 다르겠죠. 필요한 항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텍스트를 또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분석 도구에 관련돼서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질적 자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UK 데이터 서비스를 가보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개인 회원제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메일 등록하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또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스다라고 하는 기관도 한 번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보시면 이제 76년에 설립된 EU 소속 아카이브들의 연합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조사 자료가 검색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15개국의 아카이브 기관과 ICPSR 게시수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료 검색과 링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밑에 보시면 12개 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덴마크 사람이에요. 덴마크어로 내 관심 분야의 부패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프랑스에 있는 자료든 검색을 다 영어로 된 자료든 검색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 주제어들을 다 각국의 나라로 번역을 해서 같이 검색돼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굉장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많이 이용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플랫폼으로 깔려 있다? 이런 건 연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지금 유럽을 지금 돌았는데 동아시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하고 저희 코스다하고는 그 나스다라고 하는 지금 협력체를 지금 같이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시아 데이터 아카이브 네트워크입니다. 아직 컨소시엄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2016년에 이제 처음 미팅을 주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 그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4차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각국의 데이터 아카이브들이 있으니까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같이 공유를 하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1차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미팅에서 나왔던 자료들도 바로 다운로드 보실 수 있고 행사 리뷰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에 있는 자료를 어디서 가서 구할 수 있을까요? 대만 자료를 그러시면 SRDA를 말씀을 드릴게요. 대만에 있는 중앙연구원 아카데미아 시니카 안에 있고요. 이거는 약간 국가기관 같아가지고요. 센서스 자료도 있어요. 여러 자료가 있는데 다만 접근하는데 약간 이용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아 시니카 소속 연구원이냐 아니면 대만에 있는 연구자냐 아니면 그 외 연구자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데이터는 약간 제한이 있지만 우리가 아까 GSS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TSCS라는 자료가 있는 게 이게 GSS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비롯해서 약 2천여 건의 자료를 공개하고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대만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SRDA를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일본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동경대학교 SSJDA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경대학 외에 다른 대학에서도 데이터 아카이브를 갖고 있는 기관이 있기는 해요. 근데 가장 큰 데이터 아카이브 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용 신청서를 내서 승인을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그런 자료들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 데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말 이용이 가능할까 이렇게 궁금하시다고 하면 CNSDA를 소개해 드릴게요. 인민대학에 있는 대학 국립 데이터 아카이브이고요. 여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서베이를 직접 실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CGSS도 여기서 실시를 하고 데이터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패널 서베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후발주자기는 해요. 후발주자기는 한데 굉장한 자금과 기술력을 가지고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중국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관들에서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엔 어떤 기관들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면 이제 저희 자료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 KSDC가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선거나 여론 관련된 자료들을 좀 많이 모으시고요.
그리고 KRM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브 기관은 아닌데요. 이게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 과제에 대한 정보를 잘 아카이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보고서라던가 그다음에 그 과제에서 나온 연구 성과물들의 리스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걸 보고하는 게 의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연구를 처음에 계획하실 때 필요한 다른 정보 서치하실 때 KRM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조사 자료나 뭐 질적 자료들을 일부 동의를 받아서 제공 원자료도 여기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자료들도 몇 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MDIS예요. 여러분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 코시스 들어보셨죠? 이용하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근데 MDIS는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통계청에서 이제 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바로 MDIS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던 생활시간 조사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사회학 전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회조사를 좀 매년 챙겨보고 있거든요. 사회조사 데이터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약간 불편한 점이 이게 추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변수를 체크를 해서 내려받거나 아니면 뭐 전체 체크하면 전체도 내려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아카이브 기관들에서는 설문지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파일을 통째로 SPSS나 뭐 스테이터 통계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거든.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데 여기에는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텍스트 파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셋업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분석을 하시려면 정보도 입히셔야 되고 그런 과정은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지금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료들 가계금융복지조사라던가 이런 자료들 그 다음에 국가승인 통계로 분류된 자료들도 일종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링크를 걸어서 뭐 이렇게 안내를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점점 원자료를 서비스하는 그 조사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참고 사이트 제가 4개를 달았는데요. 아까 ISSP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동아시아는 동아시아 특유의 문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몇 개국이 공동으로 설문을 개발해서 2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EASS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국, 일본, 중국, 처음엔 홍콩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4개에서 5개국이 공동으로 설문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동아시아의 가족이라던가 동아시아의 뭐 네트워크라던가 이러한 주제들을 개발을 해서 하고 데이터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에 가서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면 자료를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월드뱅크에서 마이크로 데이터도 서비스 하나 이러실 텐데 들어가 보시면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이펌즈 같은 프로젝트성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구에 관련된 자료들이 또 이펌즈에서 자료들하고 마이크로 데이터들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연대표를 봤던 생각이 잠깐 떠오르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러한 자료가 이용 가능하구나 하는 정보들을 조금 얻으셨을 것 같아요.